지금 소개받은 이은숙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오후 3시에 이 교육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저녁 7시부터 9시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후 3시부터 5시면 오후 일정이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 되니까 상당히 어려우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여기 거의 한 300명 정도 앉아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교육 대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주민이 대다수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세상에 맙소사 오후 3시 강의에 교육에 그렇듯 이 캠퍼스를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꽉 채워주신다는 것은 역시 금천 구민들의 이 자치분권에 대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이미 다 채워지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강의 안 들어도 될 법한데 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동의 마음을 갖고 제가 준비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왜 자치분권인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뜨겁게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 그 다음에 주민자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주민 참여와 마을 자치의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는 게 어쩌면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한 두세 개 이렇게 들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자치와 참여 형태를 제가 저렇게 소개를 해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우리 전체의 지금까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피날레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마지막 제시 모델은 여기서 직접민주주의가 아닌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거는 아니었는데 참 이거는 아니었는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혹시 여기서 직접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금천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금천구는 한 두세 번째 자치관 평가할 때 또 몇 번째 그래서 재작년 12월 달인가 2010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 나눴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렇듯 자 약 한 보시는 바처럼 25만 명의 구민 수를 자 자랑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최근 이제 지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진짜 사상 초유의 어떤 국정농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대통령을 탄핵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아치우고 그 다음 국민투표를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 아마 9월 그 전에 요때부터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서서히 우리가 촛불이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향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전 그 촛불 혁명에 참여한 그 국민들 수가 약 줄잡아 1,700만 명이 참 1,700만 명입니까? 170만 명입니까? 순간적으로 딱 나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제 아시는 바처럼 올해부터 시작하는 5년 동안의 임기 동안 100대 과제를 거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74번째로 위치하는 게 다 아시는 바처럼 여기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라고 하는
자, 요 대목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행자부를 행안부로 하고 거기에 김부겸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죠. 그래서 김부겸 장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전에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굉장히 두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 아닐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 국민소득이 여기서 보시는 대로 2006년도에 벌써 이미 11년 전에 자 지금 2만 불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2만 불에 진입을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설레었어요. 야, 우리 앞으로 10년 이내에 3만 불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대로 간다라면.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2006년 되었을 당시에 자 뭔가의 도약을 기대를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2만 불 2014년도에 2만 7천 8천 나오는데 또 여기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3만 불의 GDP를 이렇게 스프링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그대로 입고서는 도저히 가능성 없다라고 이제 자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 국방이나 외교나 그 다음에 이제 인구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도 저출생률 그 다음에 또 요즘 보면 방금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소금을 싸게 파셨다고 그러는데 보면 이제 이 그 한중 관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현안을 봤을 때도 이제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17년을 지금 시작하는 요 마당에서 그리고 지난 우리가 9년을 너무나 익숙하게 다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았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분명히 직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난 우리 9년 동안을 자 지금까지의 체제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유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 5,200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점과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의 에너지로 조금 뭔가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자치 분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잘 해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것은 91년, 자, 맨 처음 95년부터 민선, 지금 현재 6기, 그 다음 내년에 7기가 뽑히는데, 그래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호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긍정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성인이 넘은,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방자치가 별로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가 않다. 자, 이 순간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조금 더 밑으로부터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없을까? 어떤 어떤 돌파구가 없을 것인가 생각을 하던 끝에 여기에서 나온 게 어쩌면 요게 보시는 바처럼 이제 주민자치가 아닐까. 이제 밑으로부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역량을,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가 많이 어떤 어려운 직면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도시와 마을 안에서 아니면 동네 안에서 그다음 우리가 지역 안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치력을 더 키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까 말씀 나왔었던 GDP 3만 불에 진입할 수 있는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갑자기 의상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급속한 해방 이후 72년 동안 급속한 이 발전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에 있어서 이제 군사 독재와 그 다음에 돈이면 다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이면 다 용서가 되는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한 템포 더디 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밑으로부터의 어떤 다른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마련된 게 자치분권이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바처럼 그동안 해방 이후에 72년 동안 70여 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은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네. 영어로 코리아. 그 다음에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도 정말 애국심이나 그 다음에 그 부지런함, 근면성, 그 따뜻함, 정문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정말 지난 7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국가는 정말 이제 정면으로 배치가 돼서 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다들 애국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바처럼 국민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그 나름 어떤 그런 그 정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 지역은 거의 언급이 잘 안 되잖아요. 지역은. 그래서 국민은 있을 때 이제 지역에 내려가면 우리 금천 구민이나 그 다음에 간 동민이나 동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 오빠, 국민 MC, 국민 배우, 국민 가수 이런 얘기는 참 잘해요. 반면 금천 가수, 금천 오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지역이 그만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덜 중요시된 우리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지역의 힘을 조금 보탤 수 있는 그런 자치분권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동 사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동 주민들에게 제가 이제 시흥오동 가죠. 물론 우리 금천구는 제가 이제 주민자치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금천 구민들은 그래도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 쪽으로 분권적으로는 거의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뭐 손으로 1, 2, 3,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꼽을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떤 역량이 다 결집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예.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부럽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흥오동 가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어봐요. 여기서 지역의 주인이 누구예요? 딱 물어보면 이제 우리 금천구 주민들은 아니면 시흥오동 주민들은 전부 다 우리 동 주민들이죠. 당연히 거기 답이 0.5초도 안 걸리고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참 걸려요. 가만히 있자. 주인이요? 구청장님 아닐까요?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한참 있다가 아니야 구청장님은 내년에 선거 있으면 갈릴지도 모르잖아. 그럼 아마 우리 동장님일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보편적인 그런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대답들이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 이제 서울에서 1000만이 산다고 그러지만 424개 동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은 내가 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 애정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단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 지역에서 주민으로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질 않고 자 구체적으로 뭘 할지도 모르고 참여
관심 없어요. 대다수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대한민국의 5,200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지런한 편이에요? 아니면 좀 게을러요? 다 같이? 그죠. 정말 부지런하잖아. 네. 진짜로 부지런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정이 많아요? 조금해요? 많죠. 다 쳐다보고 어디서 하요 뭐 어쩌요 하는 사람 몇 살 묵어서 이기가 몇이요 그 다음에 별별 관심을 다 갖잖아요. 그죠? 혹시 실수로 외국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다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 그 여행가한테 뭐 몇 살 먹어서 어디서 왔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더라 없더라 다 같이? 없죠. 없죠. 쳐다도 안 봐요. 그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게 하든 머리를 풀든 뭐하든 쳐다도 안 봐. 남에 대해서는 관심 안 돼. 근데 우리는 정말 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단 이러한 우리 지금 5,200만의 특점과 장점을 그렇게 많이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 지금 개인이 가진 역량을 전부 다 어디에다 딱 감춰두고 있느냐면 방 안에다가 대문 안에다가 아파트 문 안에서만 다들 자신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밤잠 안 자고 그렇게 다들 노력을 해. 동의하시죠? 근데 그 개인의 역량이 개인의 에너지가 자 지금 그 아파트 대문을 열고 그 다음에 동네 문을 열고 동네로 나와야 되거든요. 시골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서 마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마을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다 같이 없어요. 마을로 안 나와. 동네로 안 나와. 지역으로 안 나와. 특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가진 분들일수록 지역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다 같이 없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우리 개인이 가진 특점과 장점을 어디로 끌어내자 바로 여기서 마을로 우리 이제 여기 지금 이 금천구처럼 진짜 10개 동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25개 자치구들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그런 정서가 살아있는 그러한 이 금천구의 10개 동 정도처럼 정말 이웃이 그 다음에 동네가 움직이는 마을이 움직이는 그러한 도시로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관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끌어내는가 요거 어떻게 그들을 자 마을로 동네로 지역으로 끌어내서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진 이 역량 에너지를 조금 더 결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에너지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이게 우리 자치분권대학의 가장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 72년 동안 입고 있었던 옷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치 시스템 자 다 같이 중앙 집권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다 같이 없을 것 같아.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문 대통령께서 원래는 자 지방선거 6월 13일인데 그 무렵 그때에 이제 개헌안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고 계시죠? 그죠? 자, 그때에 진짜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 이 개헌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중앙 집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8대2에 7대3에 다 아시죠? 어? 자, 그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까닭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밑으로부터의 역량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제대로 뜨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 지금 뭔가 변화를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자치분권대학 기원 과정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요게 가져야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 참여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밑으로부터 그래서 지난 모 구에 그 자치분권대학의
마지막 이 수료식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그 단체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게 끝났으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기 자치분권대학을 수료하는 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주춧돌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 개헌 포럼을 한번 만들겠다. 자치분권 개헌 포럼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엄청 저는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 지금 자치분권대학의 수료생들이 그들이 느끼고 있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소망을 밑으로부터 담아서 위로 쏘아 올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내년도에 개헌안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자 모든 수료생들, 학우님들 우리 캠퍼스니까 그렇죠? 학생들 들어가세요. 우리 학우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개헌이 된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될 거지? 개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 가. 그 다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또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앉아갖고 쑥닥 해가지고 한다면 근데 개헌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지난번에 왜 저 헌법재판소장도 이렇게 놔버리고 거기서 막 좋아가지고 얼싸안고 또 뭐 아무튼 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인간이 필요할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계들이 이제는 우리 인간을 조종해버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세계 바둑의 천재라고 하는 커제가 이 알파고한테 3대 빵으로 져버렸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알파고가 과연 로또의 번호를 알 수 있을까? 예, 맞아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정말 4차 산업혁명 중에 있고 우리는 10년 후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렇듯 세상이 빨리 변화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올해 2017년도가 어떻게 보면 출생률이 가장 적을 거다. 요렇게 보시는 바처럼 35만 6,600명. 작년도가 여기에 보시는 바처럼 40만 6천 명. 그러니까 항상 우리 44만 45만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지금 작년도에 저렇게 조그맣게 그다음 올해는 지금 현재 임산부들의 통계를 보면은 35만대로 이렇게 추락할 거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저출생 국가로 전락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뭘 했냐면 지금까지 요게 지금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보시면 여기에 지난 12년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쓴 예산이 여기에 자그마치 몇 조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몇 점입니까? 124조예요. 근데 우리 피부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다 같이 안 느껴져요. 124조면요. 우리 1년 예산액이 약 한 지금 현재 4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중앙에서 별로 효과를 못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모든 정책을 이렇게 아래로 쏟아 내려붙는 그러한 중앙 집권적인 정책들도 이제는 이제 각 지방에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나 시스템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뜻에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국의 시군구가 광역까지 합쳐서 243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는 바처럼 229개의 시군구 광역 기초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 중에서 156개 인구 지진이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에서의 예측 불허 상태지만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부분이 여기서
인구 문제, 특히 생산 인구의 아주 급격한 감소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주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무지갯빛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정말이지 뭔가 정말 사면초가 상태에서 우리에게 서광이 비칠 수 있는 그런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분권이 아니겠는가, 자치분권이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자 지금 전국의 지금 하반기 때까지 27개의 자치분권 대학이 개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시군구 단체장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자,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네. 주민들이 사고를 전환해서 뭔가 개인에서 여기서 지금 집단으로 그 다음에 집단에서 우리가 단체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날개를 달아주자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잠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주민자치의 이해로 들어가서 여기 주민자치 기원이 들어요. 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주민자치가 애시당 처음 시작되었던 곳은 저 옛날 고대 아테네의 지금 도시국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국가는 인구가 10,000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거기에서 뭘 하냐면 만나가지고 거의 의회를 여는 거예요. 주민총회를 여는 거예요. 주민총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논의되는 그런 사항들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죠? 공공질서 유지. 누가 말을 안 듣고 그 다음 누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 다음 거짓말을 하고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과세, 세금을 그 다음 특히 여기 있어요. 외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편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누가 그러면 우리 국가에 아주 지대한 손해를 끼쳤다 했을 때는 추방을 시키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누가 처음부터 다 결정을 하냐면 민회라고 하는 아고라에 있어요. 아고라, 민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10,000명이 사는 그런 이 지역에서 거기에서 늘 모였던 사람들은 여기에 보이시는 바처럼 6,000명의 대표가 모이는데 10,000명이 다 오면 좋겠지만 늘 추첨으로 해요. 추첨으로. 6,000명이 들어가. 그리고 커다란 운동장 같은 데에서 맨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때는 마이크 같은 게 전기가 없으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한가운데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쫙 되어 있는 그런 그 운동장에 마이크를 하면 맨 밑에서 얘기를 하면 저 위에 사람들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과학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운동장에 6,000명이 다 모여가지고 또 들어. 마이크 없이. 정말 이제 과학적인 그런 지혜를 가졌었던 고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1년에 40번 정도가 6,000명 정도가 모여. 그러면 10,000명 정도니까 추첨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리더 그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인 평의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들어가 보면 또 뭡니까 500인 평의회 때문에 50인 위원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대표 기구들이 지금 민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다음 주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고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테네의 민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도 저렇듯 도시 국가였어요. 그때는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처럼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민회거든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아주 어떻게 보면은 표상으로서 훗날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기저기에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회자가 되고 있죠. 우리도 사실은
이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바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생업 때문에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그 다음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해주십사 하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시의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어떤 단체장님도 하시고 이게 바로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대의민주주의가 오늘 이렇게 딱 보면 장점도 많이 있지만은 단점도 많이 있더라. 많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난 우리 해방 72년 동안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냥 우리 모든 권한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다 이렇게 넘겨주고 우리는 이렇게 뒷짐만 지고 이렇게 쳐다봤었더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2017년을 생각하면서 지금 요 때부터는 우리가 그렇듯 열중셔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주인 노릇을 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아까도 말씀이 이렇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늘 단체자치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행정 라인만 이렇게 돼 있었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요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민들이 조금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주민자치에 조금 초점을 마을에서 동네에서 좀 이렇게 결집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는 바처럼 여기에서 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긴 했었어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게 딱 18년 됐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또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다 아시는 바처럼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게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민의 역할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니었다. 다들 아시죠? 다시 한번 아시죠? 왜냐? 제가 다 잠시만 말씀드리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12월 15일 날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때 마침 뭐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냐면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97년 그 무렵에. 96년, 97년도에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아구님들은 뭘 이렇게 사용하셨냐면 이렇게 옆구리에다 뭐 이렇게 드르륵 하면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삐삐예요, 삐삐. 예.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공약 100대 공약을 내걸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읍면동 기능 전환이에요. 근데 읍면동 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는 사실 그때 이제 전산화가 되니까 98년, 99년 IMF 지나면서 99년 되니까 이제 읍면동의 업무가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제 동사무소, 업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보면 공무원이 30명 이상 정도가 있었어요. 자, 잠시만 그때 출산을 했어요. 출생신고하러 가면 자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무엇으로 썼던가요? 다 같이 기억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손으로 써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자 지금 인감증명서 떼러가 그럼 다 같이 얼마 걸렸던 거 소요 시간이 한 2-3시간. 예. 손으로 써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한자로 뭐 찾아서 맞아요 틀려요 하면서 하다 보면 보통 3시간은 예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1층 2층이 전부가 다 동사무소의 1층 2층이 다 누구였냐면 공무원들로 30명이 다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9년 전산화가 돼. 컴퓨터가 돼. 그러면서 드르륵 하면은 거기에서 다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출력을 하고 복사를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2000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 요 7월에 잠시만요. 예, 아유. 예, 여기입니다. 2000년 7월에 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면사무소, 사무소에 있던 공무원들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전부 다 구청으로 다 보내죠. 그러면서 구청 2층 아니 동사무소 2층이 공간이 비니까 그 2층에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요. 예.
중재센터를 만드는데 사실 여기서 중재센터를 만들기 전에 우리 저쪽에 그 어디에 성동구에 있는 마장동이라든지 또 어디를 가서 보면 무슨 동민의 집, 그 다음에 문화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잠시 어떤 데는 복지센터, 복지집으로 하면은 그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집으로 하면 문화관광부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동민의 집 그러면 좀 이상하고 좀 거시기하잖아. 그래서 일본에 제대로 모방해가지고 만드는 게 여기에서 지금 아주 이름조차도 이상한 다 같이 시작 주민자치센터예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2층에 넓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이걸 갑자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할 것인가? 여기서 지금 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자치 기능이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 주민자치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안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다 협의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생교육, 우리 여기 건물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를테면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전혀 정말 중재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처음에 중재치위원회 만들 때도 전혀 그 부분을 신경 못 써. 그리고 여기 아시는 것처럼 중재치위원회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딥니까? 중재시 자치회관이 우리가 2007년 9월이고 여기서 2008년 12월 달인가 우리 서울시는 전부 다 자치회관으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자 주민자치위원회는 딱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만 이제 권한을 주고요. 그 다음에 혜택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권한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주민자치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지난 18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 맨 처음 만들어졌었을 당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이 그냥 주민자치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는 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저렇게 방향이 갔던 거거든요. 혹시 내년에 자 지금 개원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고 우리가 밑에서부터 우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쩌면 저렇게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지금은 이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을 보면 거의 다른 평생교육기관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자 지금 어떤 임을 준 것도 아니고 마치 준관변단체처럼 해서 선거 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난 18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권한도 혜택도 역할도 약간 좀 두루뭉실한 그런 상태로 지내왔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저의 주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워크숍 가셔도 우리 금천구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저쪽에 그 다른 자치단체 가서 보면 뭐 300명 버스 한 뭐 7대 이렇게 가도 사실은 거기서 워크숍까지 가셨으면서도 자 지역에서 현안이나 무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우선 친선 도모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죠.
친목도모를.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하실 때도 이렇게 가서 보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동장님 오셔가지고 구회 협조상, 지시상, 전달상 전달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동장님이 나가실 수도 있고 거기 계실 수도 있는데 계시면서 자 지금 지원의 위원장님이 자 여기서 원래회를 이제 공고를 하시고 하실 때 보면 동장님이 계실 때 거기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 뭐 현안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토론을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격시하시는 내용들 보면 자 이번 분기에 자 강좌가 몇 개가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늘 하시는 일들이 이야기가 거의 거기서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이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 다음 지역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자치분권 대학이 만들어진 이유가 목적이 지향하는 바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인이 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기여를 못하고 지금까지 18년이 지나왔었다. 그런 까닭이 여기서 지금 본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까닭이 이제 이번에 우리 금천구는 서울시에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 아시는 바처럼 지금 청와대 사회혁신 하승창 그 수석이 이제 혁신읍면동 모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의 찻동을 살짝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9년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해방 이후를 보면 주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지역의 주민자치를 좀 도약을 시키고 그 다음 지역의 주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이런 뭐가 있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보면 경상북도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24%밖에 되질 않아요. 놀랍죠? 전혀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전국에 3,502개 읍면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 지금 이 경상북도 같은 데는 24%밖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센터가 만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5%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그 다음 주민자센터가 없다. 그냥 이 동주민센터만 있다. 이렇게 아니면 면사무소 아니면 동사무소, 읍사무소. 그 다음에 여기서 전남도 보세요. 이낙연 총리가 나온 이 전라남도도 보면은 57%밖에 되질 않아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동의하시죠?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에 우리가 조금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도 그 다음에 자치도 안 되었었던 우리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에 대해서 자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좀 이렇게 맞춰보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 나왔었던 이 얘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개인이 이제 조금 똑똑한 이제 주민으로 나서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금 현재 자치분권대학의 기본 과정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그 심화 과정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방법론적으로 좀 더 얘기가 되고 언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읍면동 공간에서 참여와 자치는 거의 부재했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금천구는 전국에서 243개의 기초광역 중에서 가장 손꼽는 참여자치의 우수 자 지금 그 단체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진짜 5호 통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자치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의 주민자치의 역할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혼자가 우리 전부 다 아파트 안에 개인 혼자만 살고 있잖아요.
조금 더 붙이면 거기서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지역으로 동네로 마을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가 마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돼요? 다 같이 주민이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가 주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마을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그 다음에 특히 지역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뜻을 합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방안을 모색하고, 이것이 어쩌면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면서 또 장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 나오지만 마을 공동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린 우리 지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네, 잠시만요. 유럽이 서유럽이 이제 저렇듯 꾸준히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게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아까 잠시 제가 그 소개할 때 보면 독일 제가 유학을 했잖아요. 12년 동안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쪽 사람들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청 애정이 많죠. 지역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투자 개념이 아니라 그쪽 사람들은 진짜 대를 이어서 그 지역에서 머물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애양심도 많고요. 특히 그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을, 우리처럼 이사를 자주 안 가니까 할아버지도 쭉 다니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날 만나가지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 가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통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힘이 밑으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그 부분을 인제라도 조금 힘을 합쳐보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향후 주민자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금천구는 내년이 올 10월부터 제 서울형이라고 하는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되는데 10개 동이 다 이렇게 스타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남들은 기억할 때 여기는 막 날아가는 우리 금천구를 보면서 자 지금까지의 요게 지금 보시면 아주 독특하게는 이제 근린자치 이후에는 주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무엇이 없는 주민자치는 주민총회가 없는 주민자치는 이제 우리 금천구를 고등하는 마을총회라 그랬었어요. 이제 마을이 붙으니까 마을이 앞으로는 주민총회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자치 바꿔 말하면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 어쨌든 요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나름 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민자치가 이제 지역에서 마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에서 지역 주민으로 터닝해서 거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저기서 정말 왁자지껄한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 다음 의견을 결집시키고 그러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저기에서 이렇게 주주주주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 주민자치가 되면 특히 여기서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는 보시는 바처럼 주민총회가 아까 아테네에서의 자 지금 민회처럼 이제 주민들의 참여와 그 다음에 자치를 통해서 거기서 보시면 최고의 멋진 모습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이 주민총회가 될 것으로 저도 힘껏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일단 이 주민자치 이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다 아실걸요? 자, 라디오에서 뭐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굿모닝이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굿모닝이 뭐냐 하고 이제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굿모닝은 아침 인사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할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집에 가서 오랜만에 잘난 척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굿모닝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굿모닝? 할머니 답변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 굶었어요. 그렇지 안 굶었어요. 아주 멋지세요. 네 지금 안 굶어서 또 정답. 좀 썰렁하시죠? 발가락이 갑자기 찾으실 것 같아요. 썰렁하시고. 사실 이 두 분은 50년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사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동네에서 함께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소통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하도 많아가지고 정말 의견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 거기에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체가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싸울수록 다음에 또 이렇게 화해하고 나면 정이 더 들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참여와 자치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마을 단위 동네 지역에서 가장 바람직한 성공 사례가 뭘 건가를 생각하다가 저희 그 자치분권대학이 교재를 마련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어쩌면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모델을 우리가 마을에서 사실은 우리 금천구는 이제 마을 공동체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 지금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익까지 창출해내면서 거기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끄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하던 끝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협동조합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협동조합은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최근 들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소비자 협동조합이 생활 협동조합 쭈쭈쭈 하다가 어쨌든 요즘에 소비자 협동조합이 생활 협동조합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저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쪽에 성남시에 있는 복정고등학교에 지금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학우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고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매점 기억나시죠? 네. 자, 우리 여기 학우님 고등학교 때 뭐 들어보셨어요? 매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옥수수빵. 근데 옥수수빵은 진짜 사실은 그때는 한창 그때라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이 간식거리들이 사실은 출처가 정확하다, 조금 불분명하다. 다 같이 불분명하죠. 예. 튀김이나 만두나 도나스나 핫도그나 우리 학우님들 많이 드셔보셨을 거 특히 빵 같은 거 그쵸? 근데 이제 라면을 드셔본 세대들은 조금 이제 후세대들이고요. 그 전에 보면 정말 위생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간식거리들이 줄을 이루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저기 그 쉬는 시간 15분 동안에 몇백 명이 간식을 사러 매점을 드나들 때 진짜 인산인해 전쟁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서 학생들이 머리를 이렇게 맞대었어요. 사실 우리 매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너무 좀 비위생적일 수 있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들이 자 여기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들이 힘을 합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시간을 좀 쪼갠다면 못할 것도 없다 해서 만든 게 아까 말씀 나왔었던 여기에 이제 복정고등학교의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죠. 와플도 있고요. 뭣도 있고 다 저렇게 학생들이 자 지금 단체에서 한 5,000원 가입비만 내면
5천 원 가입비만 내면 그 가입비를 가지고서 저렇게 물건을 떼어다가 팔고 그걸 저렇게 전부 다 또 공개를 해요.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학생들이 주인이고 학생들이 소비자이고 학생들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판 노릇을 다 하고 있고요. 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눔, 배려, 건강한 먹을거리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러한 모델들은 우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해서 우리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들이 직접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법도 한데 지역에서 저런 움직임들이 별로 있다 없다 다 같이 없죠. 근데 물론 우리 금천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공감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환경 매점으로서의 자리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뿌듯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먹으면서도 뿌듯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지금 선생님들도 자 이러한 삼박자가 잘 맞아서 저렇게 아주 정말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상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저런 모델이 우리가 주인으로서 지역에 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활동들이 있지 않을까. 참여를 통한 자치를 통한 성공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 저렇게까지 읽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그 대전 아이쿱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한밭 아이쿱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대전 이 아이쿱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인데 자 자그만치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회원 수가 25만 명이 전국에서 한 살림과 맞먹는 아주 커다란 협동조합입니다. 네. 이 소비자 협동조합인데 생활 협동조합인데 여기 지금 보시죠.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직원 수가 자그마치 3,600명. 그리고 연매출이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에 90개가 넘는 것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두 개 중에 하나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들어졌냐면 자 우리가 먹거리 가지고 참 어렵잖아요. 여기저기 거기에서 유해 물질이 다 들어있고 뭐 심지어 뭐 생리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뭐 여기저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계해서 우리가 직접 사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로컬 푸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여기서 주민들이 몇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한번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여기서는 출자금이 5만 원이 맨 처음에 회원이들 5만 원 냈다가 그 다음에 5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연회비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000원 정도 돼요. 10,000원만 되면 매번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 지금 이거 모든 일테면 그런 그 식재료들을 거기서 다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구입을 할 때 자 지금 500원을 더 물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하면 1,000원 더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명한 관계에서 그 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를 그 다음에 로컬 푸드가 분명하다는 것 절대 수입산이 아니라는 것을 생산자 이름까지 다 거기에 명기가 되고요. 마치 한 살먹은 똑같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 아이쿱이에요. 근데 저렇게 처음은 아주 미미한 그런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저 정도의 자 지금 현재 약 한 2010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거 보면 자 우리가 먹거리 가지고 다들 우리 엄마들이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댁에서 많은 걸 보내주셔도 사실은 이 먹거리를 위해서 고민하는데 자, 이 부분 그렇고요.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이제 원래는 성미산을 여기서 이제 다른 데 가서는 다 소개를 하지만 우리 서울에서는 성미산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협동조합 모델로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뺐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 학우님들 오시다 가시다 저도 여기서 전국에서 많이 봤어요. 보면
자, 저게 와플대학 협동조합이에요. 와플대학 협동조합은 맨 처음에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저쪽에 신촌에서 이제 와플 가게를 하나 했었대요. 와플 가게를 2006년, 7년, 8년 그때 하고 있었는데 이 딸내미가 보니까 이 그 와플 장사가 이제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네들 건강하게 그 와플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잘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생존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 와플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그 다음에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 또 회원들을 모여서 그래서 전국에 50개의 상점들이 자 지금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미스터 피자라든지 무슨 뭐 이런 그런 그 BBQ라든지 그렇게 뭐 권리금 받고 그 다음에 가맹비 받고 그 다음 프랜차이즈 업장 그런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완벽하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상부상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와플대학 협동조합이 전국에 50여 개의 가게들이 지금 현재 문을 열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따지고 본다라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소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정말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국의 체인으로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이제 거기 아버지가 신촌 앞에서 그 저기 뭡니까 연세대학 앞에서 노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딸내미가 우리만 이 노하우를 가질 게 아니라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메뉴에 이제 2007년이네. 여기서부터 노하우를 쭉쭉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하고 이를테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와플대학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체인을 이렇게 손에 손잡고라고 하는 그런 모델로 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학우님들은 한번 이렇게 사드셔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 드는데 요즘 전부 다 다들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좋고요. 자, 좋고. 네, 사실 우리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또 추석 연휴 동안 10일 쉬어주니까 다들 그 정말 울상이시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 들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자 자영업자들은 지난 2004년부터 13년까지 10년 동안 생존율이 10개의 가게들 중에서 2개밖에 안 돼요. 2개도 못 돼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지금 요즘은 대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규모가 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죠. 협동조합은 3년 생존율이 여기서 90% 넘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단독으로 맨땅 헤딩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역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모델을 그 다음 어떤 아이디어를 결집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수익 창출까지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면 건강한 지역이 건강한 동네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제 생각.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봤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 지금 보십니다. 우리 금천구는 정말 놀랍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을 공동체 단체들이 155개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나왔었던 협동조합 사례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을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동네가 살아있는 금천구를 보면서 제가 또 흐뭇하기도 하고요. 저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주주주주주 뭐 이하동문 기분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자 지금 이 자치문권의 대안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직접민주주의다.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제는 조금 많이 피곤해요. 그 다음은 중앙집권적인 모델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고 정말 힘겹게 그 다음에 개헌이 된 지 지금 딱 30년 됐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있어. 근데 이제 내년도 개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으로부터의 힘을
우리가 보탤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이제 저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직접민주주의에 그러면 스위스 같은 데서 국민 소환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창안도 하고 국민 투표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자 고민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심화 과정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바람을 쫙 이렇게 몰고 가고 그 다음에 단계에서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는 우리 지역에 우리 여기서 이제 주민 마을 총회가 아니라 주민 총회로 자리를 잡고 그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토의를 하고 발의를 하고 의제를 택하는 그러한 형식을 자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미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고 그 다음에 주권자가 주민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쩌면 이 직접민주주의 가장 정말 그 샘플은 저쪽에 다 우리 여기 구청장 몇 번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스위스에 가서 보면 글라루스 칸톤이라고 하는 주가 이제 칸톤인데 이 글라루스 칸톤이 전체 인구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매년 5월 첫째 주가 되면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거기에서 자 지금 이렇게 이 마을 총회 주민 총회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죠. 이게 역사가 잠깐만 몇백 년이 되면 200년이 됐어요. 200년. 근데 200년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다가 내가 거기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 다음 거기서 결정된 게 내가 반대한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한 가지 16살 이상이 되면 전부 다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의제가 한 15개가 나다 그러면 15개가 거기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뚜루룩 하는데 중간에 사퇴한 사람도 있겠죠. 15개를 들어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질문을 해. 거기에 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15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중간에 사라진 안들이 한 5개 있단 말이에요. 난 그럼 나는 이거 뭐 포기하겠다. 뭐 여기저기서 반론이 자꾸 많으니까. 10개 중에서 10개를 두고 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10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그럴 때에 맨 위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찬성이요. 그러면 찬성이요. 그럴 때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빨간 이 투표용지를 반대요. 그러면 초록 투표용지를 물론 그게 반대로 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얼추 눈대중으로 딱 이게 몇 프로 정도 되겠다. 이게 벌써 200년의 역사를 건너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올해 제일 많은 투표를 얻은 거. 그 다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다시 한번 재밌죠? 이게 우리도 아마 그런 형식을 통해서 지난번 마을총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민총회, 직접 민주주의가 이런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 미래는 지금까지 중앙에다만 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에다만 다 맡겨놓고 우리가 열중시했었던 대한민국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겠는가 이 연사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에 올시다.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 5월 달에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부르카르 착용 금지.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이미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버렸어.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죠. 자, 무슬림 여성들이 저걸 입고서 길거리 막 이렇게 활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글라루스 칸톤에서는 저런 자, 지금 혐오감을 자아내는 부르카를 입고 길거리 다니지 않도록 하자. 만약에 길거리 저렇게 다니면 프랑스에서는 저 옷을 입으라고 한 오빠나 남편이나 아버지한테 벌금 200유로를 내라 그래. 이제 거의 그 직접민주주의 도입에 대해서 마지막인데요. 사실 마을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사실 보면 토양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뜨겁게 달궈져 있으니까 공동체 사업들도 이렇게 자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자치, 그 다음에 생활자치, 또 마을에서 지역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반적인 얘기도 여기에 다 남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제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으로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에서 최소한 몇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이 그래서 마을 공동체도 3인이 모여서 역사를 이렇게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저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고 사실은 이거 보시죠. 자, 애벌레가 있는데 날개를 달아주면 애벌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이 어떻게 날아?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미 나는 자치분권에서 포기를 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지역이 토양이 그리고 주민들의 민도가 자치분권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품은 그런 지역이라고 본다면 자치분권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 10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부럽습니다. 금천구는 예. 그 아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직접 민주주의 사례로 주긴 했는데요.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일단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을 공동체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네.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이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그 전제를 하기를 저희가 자치분권대학의 교수님들이 앉아서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이니까 사실 맨 땅이 헤딩이잖아. 아까 우리 저기 말씀 있으셨지만 계속 유래만 하고 뭐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과 자치 이제 저기 그 주민참여 마을자치에서 무엇을 거기서 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하면서 가져오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수익 창출 진짜 기업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자치분권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금천구에서는 이미 그 부분의 마을 공동체 상당히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상당히 예리하게 질문되어질 수 있지만 다른 데에서는 아직까지 그거 뭐 한 발짝도 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참여를 어떻게 할 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보면 이제 많은 질문하세요.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요? 아니 주민참여 마을자치면 마을에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고 주민참여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게 내 답을 줘야지 그것도 아니고 제가 참 죄송합니다 말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관계되는 전국의 몇십 명의 우리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님도 당연히 들어가 계시지만 거기에 이제 총회 회장님이 이제 시흥시 김윤식 회장님 걸로 시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 나왔던 왜 자치분권 대학인가? 왜 이제 그 전에도 필요성은 늘 느꼈겠죠. 전에도 사실은 중앙집권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 정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러신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럽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늘 느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걸 허락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여기서 다들 아시지만 올해 지금 현 정부, 올해 12월 달 대통령 선거 있을 줄 알았죠. 올해 그렇게 바꿔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스타팅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의 준비가 조금 이렇게 부족했었을 법도 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충을 제대로 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저희도 준비를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30분이 됐으니까 저는 이만 마이크 놔도 될까요? 네, 아주 열심히 들으신 우리 금천구 자치분권대학의 수강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